오늘은 이문식 목사님을 모시고 80년대, 90년대 복음주의 청년 학생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문식 목사님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80년대 후반에 기독교 문화운동연합, 복음주의 청년학생연합 등 복음주의 청년학생 운동 조직 결성하시고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참여했고요. 그리고 1991년 복음과 상황 창간하시고 초대 편집 주간 발행인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로 희년교회, 산울교회 개척하셨고 그동안 광교 산울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섬기셨습니다. 오늘 주로 80년대, 90년대 그 초기 복음주의 우리 이제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복음주의 청년학생 운동이 어떻게 초기에 형성되고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이렇게 좀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청년 시절에 가졌던 생각이나 고민이나 그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있으셨는지 얘기를 좀 먼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는 청년 대학생 시절을 기독인으로 못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24살 때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됐는데, 계기는 저희 집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그저 마침 그 서울 근교에서 근무하고 시간을 또 오후에 낼 수 있는 직종 맡아가지고 수요일마다 이제 저녁 때 이제 그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 얼굴 보러 이제 교회에 나가다가 이제 복음에 점점 이렇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나가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오늘날 보면 성령 체험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침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저는 이제 구원은 여자로 말미암다. 창세기의 일장의 말씀이 이제 저한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때 신앙은 그렇게 신앙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개인 실존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전업 작가가 되려고 문학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철저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적 영향을 띠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실존주의 니체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다 읽으면서 이제 보다가 여자 때문에 이제 아내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거하고 이제 연결다리로 키르케고르를 좀 공부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징검다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키르케고르처럼.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계기 징검다리가 돼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런 그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 책들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나 혼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뭐 신학책도 진보 보수 양쪽에서 나온 책들 다 보니까 척결려서 정돈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신학교를 무슨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구도자적 자세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한 1, 2년 동안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하고 가끔 헷갈렸어요. 이제 내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게 믿는다는 게 진짜 맞나? 막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게 은혜로 다 정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해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 신앙의 그 이제 그런 개인주의적인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그 광주였어요. 아, 저는 그 사회적 각성은 광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 광주에 대해서 그 당시 스카이에서 이제 새카맣게 된 그 인쇄된 보고서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과 교회가 뭐라고 답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접근해 나가다가 복음주의 중에 이제 그 로잔 언약 이후에 그 남미에 그 그저 이 복음주의적인 뭐랄까 총체적 신학이랄까 해방주의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좋은 신학자들이 저 이 남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IBF 총무인데 복음주의 중에 그저 우리 종호 형제 누구지 그 남미 복음주의 그 IBF 총무했던 사람? 르네 파디아랑 샘 르네 에스코바. 파디아 특별히 네. 전 르네 파디아의 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신앙과 역사 또 개인 구원과 사회적인 그런 그 현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딱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복음주의자라는 용어를 저 자신에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복음주의 할 때 뭐,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영국의 존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그 신학적인 책들, 그 당시엔 굉장히 그 사람들도 젊고 도전적이었죠. 그걸 좀 미리 일찍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주의 신학 중에서는 선진적으로 먼저 제가 그 책들을 읽고 소개하고 그런 경험이 저를 하여금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다가 제가 동유럽 동유럽에 이제 크리스찬 마르시스트라고 불렸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코나 그 지금 헝거리도 그 켈빈주의가 한 40여 년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이후에 그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책들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신앙과 정치 신학과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고민 연속성 같은 걸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 동유럽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신앙과 그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 이러한 해결 또는 연속성, 불연속성을 탐구하는 걸 보면서 신학의 지평이 굉장히 그때 이제 좀 넓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정치 신학과 동유럽의 그 사회주의 정치 신학에 대한 좀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해낸 건 이제 남미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 당시 이제 복음주의자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면서 아주 사회적 실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 있고 저한테 가까이서 이제 인격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고 그 도시 선교를 했던 하비 칸 이런 사람이 다 르네 파디하고 다 같은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로잔에 나오는 맞으면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실천은 새의 두 날개다. 밸런스드 크리스찬리티,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정돈이 돼서 제가 스스로 복음주의자라는 용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제 아이덴티티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길었죠?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예. 네. 정말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제 경험과 생각의 변화 이제 중에 구체적으로 80년대 후반에 어떤 이제 주로 아마
선배, 뭐, 손봉호 교수라든가 이런 어떤 선배에 이제 속하는 그런 분들과 연결도 되고 또 아래 후배들, 뭐, 와도 연결되고 하여튼 그런 연결을 다 이렇게 뭔가,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어떤 이제 상당히 활발한 어떤 실천 활동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끌려 들어갔죠, 저는. 예. 좀 쭉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위에 그 이만열 선생님이나 손봉호 선생님들한테 뭐 여러 가지도 배웠어요. 기독교 뭐 역사나 뭐 윤리학이나 이런 거 배우고 또 손봉호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 그 네오마르크시즘과 이제 그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이제 바뀐 그 역사주의의 종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전체를 비판하는 예, 그런 철학적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제가 손봉호 선생님 밑에서 저 뭐야 이 등록하지 않은 비공식 제자로 2년을 그 석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서울대학에서. 아, 예, 예. 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상식 교양 청여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마르크시즘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그때가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쯤인가요? 아니면 30대 초반쯤인가요? 30대 초반입니다. 아, 예, 예. 신학을 어느 정도 이제 MDV를 마치고 예, 네. 그때쯤인데 이제 저 부족한 게 많았던 중에 이제 사회 철학이라는 과목이 재미있어서 더 음, 공부를 하게 될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제 솔직히 선생님들의 영향보다는 제 후배들의 영향이 더 컸어요. 저희 네. 대학부에 유욱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김은년 멤버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법대였거든요. 서울대 법대. 근데 저보고 와서 제가 그 대학부에서 어떤 이 르네 파디아의 이론에 근거한 성경 강의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자기네한테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모을 테니까 와서 공부를 해주시오. 그래서 서울대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이론들 또 딴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김은년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지는 과정을 봤죠. 근데 맨 처음에는 김은년이 먼저 형성됐는지 아니면 기독 대학 그 신문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 모체가 저 서울대에서 열린 그 연합 예배였어요. 기독 대학 연합인데 이 복음주의 쪽 학생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 학생들, 숙대 학생들도 글로 왔고 서울대생들, 뭐 고대생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하고 하면서 대학 기독 신문이라는 이제 그 신문이 창간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에 이제 그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게 아마 1986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86년인데 네, 그때 계기는 제가 알기에는 네. 그 이종철 목사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생으로서 이제 그 연합예배에 총무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네. 유, 뭐 이종철, 뭐 이렇게 이승재,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총무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결정적인 건 김세진 학생이 네. 무니칸 목사님 아크로폴리스에서 강연하는데 이제 떨어져 자살하고 분실했잖아요. 네. 분신했잖아요. 그래. 그게 충격을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독 학생들이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 문제에 고민을 시작해서 그 고민된 모임들이 여러 그룹이 있다가 ESF에서도 있고 IBF도 있고 또 서울대 법대 기독 학생의 일부 모임도 있었고 뭐 여러 모임이 있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장소는 이제 서울대 옆에 있는 그 교회였어요. 그때 이름이 그 서울 덕주영제. 대학교에 뭐 혹시 아닌 예? 아, 대학교회는 아닌가요? 서울 대학, 대학천교회. 대학촌교회. 대학천교회. 아, 대학천교회. 대학촌교회 거기 박문재 전도사, 네. 박영범 전도사가 거기 전도사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장소 제공이 돼서 이제 모임이 활발하게 되면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세진 학생의 그 분신 또는 그 자살이 그때 4월 5월 달에 연이어서 3명이 그렇게 이제 네, 네. 그거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한 자극제가 됐죠. 광주에다가 그 사건이 이제 자극을 줬죠. 예. 그래서 김운년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진행이 됐군요. 그 당시에 이제 손봉호 선생님 제자들이 자기 전공과 기독교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학연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기엔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모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윤실로 발전했는데, 네. 그 초기 모임들을 보면서 너무 관념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문화운동이라는 성격을 떼야 되는데, 사회운동이라는 용어보다는 기독교 문화연구회?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운동성을 강조하다가 기독교 문화연합, 이렇게 아마 갔을 거예요.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김운년이라고 약자가 있는데 그거를 네. 기독교 문화연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문화운동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가 어디 운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조금 가물가물해요. 기독교 예. 문화연합까지는 확실한데, 네, 네, 운동이라는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한데, 하여튼 거기는 좀 그 소속된 사람마다 강조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확인이 좀 필요한 점이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그게 이제 그 서울대에서 그 기독 대학생 연합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 김세진 그 학생이 이제 분신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또 그 즈음에 이제 그런 어떤 대학생들의 분신 사건이 연이어서 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의 현장 어떤 그 사회 정치적인 현실 그런 거를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떤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고민에서부터 이렇게 문년이 나왔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흐름 보면은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연합 예배, 채플 운동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네, 네, 우리가 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연대를 모색하는 단계였다가, 거기에서 나온 기간지가 이제 대학 기독 신문이에요. 대학 기독 신문. 신문인가? 뭐 그래서, 그게 나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좀 더 깊이 연구하는 소그룹이 결성된 게 기독교 문화 연구회였고, 그게 운동성이 강조된 게 기독교 문화 연합이라고 이제 되면서 실천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갔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독 청년 학생 연합? 그거는 이제 복음주의 청년 연합 네, 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김은야와 함께해서 기독교 청년 학생 연합이 이제 탄생돼요. 근데 기독 학생 연합이 있고 기독교 청년 연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복음주의 청년 학생 연합이라고 이제 한꺼번에 됐는데,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대선이 그때 그 상김 씨가 나왔을 때 26년이었나요? 그게 1987년 이제 대선. 대선이 이제 87년, 아니, 26년, 87년 네네네. 대선으로 딱 들어서니까, 네. 우리들이 실천을 모색하는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필리핀의 남팔의 운동을 본받아서, 예.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그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선거 감시 운동이 부정선거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선거 감시 운동이라는 건 잘못한 굉장히 중립적인 운동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감시 운동은 선거 부정을 터트려낼 수 있고, 선거 감시 운동이 변혁으로 이끌어가는 있던 사회적 도덕적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혁 운동에 중립적이지만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기독교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곳곳에 감시원들을 보내고, 개표 과정에도 다가가고, 그래서 이제 구로동에서 이제 그 개표 사건 터지면서 저항이 일어났잖아요. 부정선거 운동, 거기까지 다 휩쓸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 감시를 하다가 그게 복주의 청년 학생 연합이 결성이 된 겁니다. 네.
그거는 상당히 대선 공정선거 감시 운동을 하면서 실천 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단체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복청학년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 참여적인 각성이 생긴 그런 복음주의 어떤 청년 학생들이 상당히 망라된 그런 단체인가요? 아니면 좀 일부 소수의 학생들인가요? 그때는 조금 초기에는 망라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6월 항쟁이 시작됐잖아요. 그 전에, 선거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전국의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일제히 전두환 성명을 비판하고 직접 선거를 하자는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복음주의 청년운동이 그때 시작했어요. 네, 그때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다 연합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연합 성명을 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좀 더 좀 과격하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게 이제 만나서 우리가 같은 복음주의 안에 있으니까 함께 할 변혁 운동이 뭐냐 할 때 이제 그 공정선거 감시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았어요. 교단도 뭐 많이 참여했고, 아예 고신도 참여했다니까. 네, 네. 그 기훈실도 그러니까 1987년 이제 그때 결성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때 결성하면서 나중에 기윤실이 이제 손보선이 더 적극적으로 공정선거 감시운동 본부를 이제 창설하죠. 네.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선 때마다 공정선거 감시운동 본부가 이제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상 복음주의 청년학생운동이 초기에 막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사회적인 실천으로는 공정선거 감시운동에 그 당시엔 그게 그나마 가장 네, 급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회 거부감이 없었어요. 네, 네, 네. 청년 학생들을 일제히 동원해 냈는데, 대학 청년부생들 동원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징검다리 운동이었죠. 네, 네. 상당히 폭넓은 그런 어떤 중립적이면서도 폭넓은 네. 참여가 가능한 예.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프렛 내고 이 운동에 왜 참여해야 되는가 다 대학 청년부 돌면서 설명하고 이끌어내서 이제 공정선거 감시 훈련시키고 또 선거 투표소 개표소에 다 보내고 막 이러다가 이제 구로 사건까지도 일부가 끼어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인식이 생긴 거죠. 보편적 인식이. 청학년은 그 이후에 이 어떤 조직이라고 할까요? 이 조직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복청학년은 공정선거 감시운동 결과로 노태우가 당선되자 와해돼요. 허망한 거예요. 뭐 더 뭘 해나갈 게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럼 뭐 선거라는 게 4년 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조직이 스톱이 돼요. 그러나 인적 연대가 형성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실천이 부족했다. 이제 바닥 운동으로 가자. 이런 인식이 생겨서 이 김운년까지 해가지고 셋으로 흐름이 갈라집니다. 우선 첫째는 구로동으로 가자. 노동자들한테 가자라고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 고신 측의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그쪽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야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무슨 이런 운동도 부분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최은식인가? 최은석이요. 최은석. 최은석, 김성주. 최은석 형제가 이제 서울대 고신 측의 기독학생 조직이 있잖아요. 뭐였죠? SFC. SFC의 아주 주요 멤버였다고. 서울대 공대 출신인가 그렇죠? 법대 출신, 공법학과였어. 최은석이죠? 최은석. 최은석 형제가 구로동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학을 시작했어요, 목동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구로 hin영교회를 개척하는 길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하여튼 후배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 뭐, 그때 사회 구성체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바닥에서의 기독교 선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한쪽이 있었고 또 한쪽은 이제 약간 소종파적이었는데 그 낙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판잣집 동네예요. 그 동네에 들어간 공동체가 있었어요. 김은년 형제들이 이제 또 많이 다수를 이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빈민들과의 사회연대를 모색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활동은 안 했는데 양쪽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대학교 또는 뭐 대학부 이런 데 가서 이제 계속해서 후배들을 견인하는 이런 그 형제들이 있었고 뭐 아마 대강 한 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대학부에서 그 낙골에 있었던 그 공동체나 구로동 공동체를 많이 찾아왔고 또 제가 그 구로동에서 보니까 복음주의 학생들이 또 그 누구야 청량리에 588에서 했던 그 우리 최 목사님 네네. 그것도 그때 시작했거든. 근데 거기도 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순례를 돌아다녀. 그 모색하는 청년들이 이 공동체 저 공동체한테 질문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를 구로동에서 했을 때만 하더라도 또 그 내수동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제 상당히 모색을 했고 또 고신 측의 서문교회 대학부 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운동을 확산시키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천을 모색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노동 쪽으로 직접 들어가기보다 이제 내부 공동체성 해방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강화를 위한 그 소종파적인 아주 강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빈민 공동체 안에 들어갔던 이런 경우가 이제 분화됐다. 그래서 운동이 실천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때가 이제 그런 때쯤이었어요. 네. 그 연결해서 그 김운노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 나중에 이제 그 박원순 변호사의 글에도 나와요. 글에도 예. 나오고 손봉호 선생님이나 이만열 선생님도 다 그 사건을 정돈을 했는데 그건 공안 사건이 조작된 거예요. 일단 첫째. 네. 왜냐면 이제 최은석이나 네. 또는 공동체로 들어갔던 그 빈민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몽땅 잡혀갔거든. 네. 그때 덕주형제 모두 13명인가 그랬죠? 구속된 사람은 12명입니다. 12명이죠. 12명이고 구속 안 된 사람인데 저는 구속이 안 돼가지고 바깥에서 민가협, 묵은지 민가협을 구성해가지고 그 민변 변호사님들 한 12명 세우고 가족들을 매 위로하면서 이제 재판 투쟁을 하는 그런 1년 이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은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갑자기 탄압으로 돌아섰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박정철 이후로 완전히 약해졌던 공안 조직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면서 특별히 박정철이 죽였던 치안본부 대공삼관과 대공상과죠? 덕주 형제. 제가 알기로 이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과인가 상과야, 대공. 근데 박정철이 죽인 그 과라고, 그거. 그 남영동에 있었잖아요, 군부가. 거기에서 갑자기, 봉건주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일시 체포한 거야. 그래 놓고 이름이 나는데 나는 못 들은 이름이 나왔어. 김은노련이라고, 노동자연합이라고. 나는 내부에서 그런 용어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덕주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을 쓴 적이 없죠. 네, 노동자를 들어가게 쓴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래서 김은노련이라는 걸 이름 조직을 자체가- 만들었어. 공안이 그냥 발표한 이름일 발표한 거예요. 그래야 이거 완전히 이제 어디 조작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니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이 다 들어가니까 본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하고 주변에 다 놀랬지만 복음주의 진영에 이제 그 깨우침이 하나 왔어요. 이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곽에서 이 12명이 소속된 교회 청년들, 선교단체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2번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회가 열려요. 그것도 고신측 교회인 그저 서울 영동교회에서 그 서초구 관내거든요. 거기서 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강사가 이만열 선생님이 뭐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법이라는 걸 하셨고, 그 다음에 고대 김일수 장로님 있어요. 그때 이분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셨어. 국회에서 자문위원이었는데. 근데 그저 종암교회 장로셨거든. 이 2분을 모셔다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총무로서 사회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고신측교회에서 서초동 항복판에서 이 기도회가 2번 열렸는데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쇼크를 준 거죠. 저 공안 쪽에다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년이 지나가다가 공안 사건에서는 공안부의 패배가 뭐냐면 공안 사건은 무죄가 없어요. 집행유예가 패배예요. 전원 집행유예로 나왔지. 그래서 재판 투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그 한 가지 느꼈어요. 이게 다 겪는 일인데 재판받고 하다 보면은 그 자기 점검들을 다 각자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 나오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운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무슨 측면이 생겼던 것 같아. 하여튼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나와서는 각자 이제 자기에 맞는 운동으로 분화되는데 우리 덕주 형제도 이제 저희 교원노조로 가게 되는 길이 이제 이렇게 교사로서 있다가 잡혀갔다 나와서 그렇게 간 거죠, 과정이.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화가 되기 시작했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누구야 지금 느헤미야의 그저 구약학 교수 김근주도 이제 풀려나서 독일에 공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 기독교 변혁운동 신학자로 활동을 하는 중이고 저마다 이제 달라졌는데 그 갔다 와서 운동을 복음주의 쪽으로 이어가는 노력을 한 사람이 이승재입니다. 이승재가 이제 고대 철학과를 다녔나 그랬지. 네. 그리고 그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회과학 공부도. 그리고 나와서 보험과 상황을 창립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과 상황의 창립에 보면은 그 나나 김혜건이나 김혜건 목자, 승실대 교수죠. 그분이나 네. 박철수 선생님이나 강경민 목사, 또 한초로, 또 뭐, ESF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승재하고 함께 대학기독 신문을 이어서 다시 변혁성을 한국교육에 깨우치는 잡지 창간을 하자. 그래서 보험과 상황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만, 그, 김은노련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재판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험과 상황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승재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네. 승재가 독특해요. 사회과학적인 인식이 가장 뚜렷했는데도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강했어. 네. 네. 그게 참, 이승재 참 독특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었고, 또 많은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보다는 자기 직업이나 앞으로 나가는 영역, 그런 쪽으로 이제 운동을 연장해 나가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의 길들을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교회 운동에 관해서 여전히 헌신한 게 이승재예요. 그 이승재가 그 보험과 창강을 창간하고 글을 쓰고 편집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죠. 교회 운동의 영역에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주의 한계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의견 다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 운동의 연속 속상에는 이승재가 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최은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좀 갖고 이승재가 그 헌신을 해줬어요. 한 1, 2년 해줬어요.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보험과 상황 얘기도 조금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과 상황이 1991년 창간을 했고, 저는 그 창간호 때
그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 제가 이제 이승재 그 씨를 상당히 이렇게 좀 가깝게 대화도 좀 하고 좀 네, 하여튼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는지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복음주의 쪽 그 소식을 이승재 씨 통해서 많이 듣고 그렇죠. 그랬던 때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창간호 때 그 좌담회 때 제가 참석해가지고 네, 그때 그 강경민 목사님인가? 네네, 그분하고 이렇게 몇 사람 이제 그 좌담회 한 그 적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 복음과 상황이 아직도 계속 이것이 끊기지 않고 사실 그거 굉장한 거예요. 계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대단히, 저희들도 놀래고 있어요. 예, 우리 놀라운 후배들이 그걸 이어가서 지금까지 잡지를 냈는데, 네, 기독교 사상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가는 네. 네, 잡지가 복음주의 안에서 탄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창간 그 과정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창간 과정은 네, 이승재와 네, 복음주의 그 청년운동의 지도자였던 사람들. 네, 네. 이제 박영범 목사님은 이제 공부하러 갔고, 박문재 전도사님은, 김회권 교수님은 혹시 관계가 있나요? 어? 김회권. 김영훈은 같이 있었죠.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저 박문재 전도사가 이제 그 김은노를 잡혀갈 때 사실은 수괴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다시 리싱킹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당시 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야 된다, 교회 개혁을. 그럴 때 이제 이승재가 동의를 해줘서 했는데, 그때 뭐 김혜권이나 강경민 목사나 박철수 목사님이나 나나 뭐 한초로, IVP 한초로나 뭐 이렇게 다 그 연대해가지고 본가 상황의 편집위원이 됐고, 편집장이 이승재가 됐고, 첫째 편집 주간은 제가 했어요. 그러나 저보단 이승재가 훨씬 잡지의 성격을 잡고 나가는데 아주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재가 곧 편집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진행하는데, 이승재가 간두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복음주의 내부의 한계인데, 그 당시에 항상 IT와 아이덴티티파하고 이 사회운동 쪽으로 그냥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접어놓고 가야 된다는 운동이 대립이 돼 있었어요. 세문안교회도 다 그렇게 됐었다.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IT파가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산돌교회 쪽으로 왔다가 경실련 창립으로 가잖아요. 네, 네. 제 느낌은 그렇죠. 그렇게 정돈이 되던데. 제가 그런 좀 이제 좀 그건 아니죠?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KSF 안에서 아이덴티티 논쟁은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사건이 전쟁이었죠. 네네. 근데 어, 여기 복음주의 쪽에서도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복총 보험가상을 창립하고 나서 네, 복음주의 아이덴티티와 사회 운동성 사이에 긴장이 항상 있었어. 네, 승재는 당연히 이제 사회 운동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고, 선배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복음주의 아이덴티티를 주문처럼 강조했다고. 나도 그랬고. 네, 우리는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 해가지고 네, 네, 복음의 본질과 사회운동성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네, 승재 같은 게 답답하죠. 나가서 실천해서 생긴 이해와 방향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생각해도 되는데, 선배들은 성경을 먼저 생각하고 발을 내밀려고 하니까 이 굼뜨기 이를 수가 없고 답답했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승재 편집장이 이제 사표를 내는 과정이 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보험과 상환하면서 배운 거예요, 서로가. 이 아이덴티티와 이거 사이가, 우리 안에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심각한 주제에서 이게 이 교회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회 운동으로 들어갈 때 이 전환을 잘 못해요. 제가 짚고 와서 보면 굉장히 전환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주제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정말로 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또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심하게 겪은
그런 어떤 주제라고 생각이 저는 이제 그때 경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한테 발전을 줬는데, 그래서 네. 공과사에 그걸 겪으면서, 네. 나중에 이제 남북 나눔 운동이 생겨서 NCC하고 함께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구성되잖아요. 네. 그때 제가 거기 헌신하게 된 동기가 먼저 실천하자. 그리고 기독교 아이덴티티는 두고 고민해도 된다. 먼저 북한을 알고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덴티티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휙 건너뛰어서 NCC하고 함께 그 통일운동으로 건너가는 계기는 그때 반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변죽만 올리다 끝난다라는 인식이 그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참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궁금한 내용은, 사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사회참여 운동은 초기에는 KNCC와 관련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시작했죠. 상당히 활발하게 네. 진행을 했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사 서술된 책을 보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했던 그런 주도했죠, 분들의 다. 네, 주도했어요. 줄줄이 나오고, 도시산업선교회라든가 등등,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80대 후반부터 이렇게 복음주의 청년 학생의 어떤 그 각성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는데 이제 그래서, 가장 큰 의미 있는 건 제가 보기에 네. 권호경 총무님이 NCC 총무님이 평양을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와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남북 나눔운동 시작되기 1년 전인가 2년 전입니다. 네. 그 연대 좀 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권호경 목사님이 방북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그때 이제 북의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그 고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고목사님이 배석을 했어요. 배석한 자리에서 권호경 총무가 이 교회가 북한하고 함께 통일운동에 협조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나눔운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김일성 주석이 찬성도 반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반대 안 한 건 예스로 본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가지고 돌아오셔서 권호경 총무님이 조그련 인사들을 한국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서 다 오기로 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요. 그래서 권호경 목사님이 한국교회 큰 교회들, 충영교회니, 남서울교회니, 이런 그때 이제 복음주의 사연방에서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 이런 그 있었잖아요. 지구촌교회. 그쪽에 다 방문하도록, 북한 기독교 인사. 그렇게 조직을 해놨다가, 그때 이제 통일국장이 김영준 목사였어요. KNCC. 나중에 총무 되셨죠. 그걸 다 조직해놨다가 그게 무산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허탈해지면서, 그러나 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복음주의 교회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니까 김일성 주석 죽고 나서 이거 하자 이런 합의가 일어나는데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사가 있는데 큰 교회 다른 목사님 제가 이름 밝히긴 뭐하지만 그분을 이제 나눔운동 총장으로 세우자. 왜냐하면 NCC는 다 이제 생각은 있지만 이게 범교회 운동을 일어나려면 복음주의의 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사무총장을 복음주의 쪽에 주자. 이사장은 이제 NCC에서 맡고, 그래서 김성수 주교가 이제 이사장이 됐고, 사무총장을 누가 맡기냐 하는데 이제 복음주의의 큰 교회들 담임 목사 맡겼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비화가 안기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계속 그 맡으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NCC하고 겹치는 걸 반대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반대한다면 안 해야 되지만
안기부가 반대한다고 안 하면 목사가 아니지. 그러고 덜컥 맡은 분이 홍정길 목사님. 홍 목사님 웃으면서 안기부 때문에 내가 사무총장 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주변에 손봉호 선생님이나 이만열 선생님이 홍 목사님한테, 이거 실무를 맡을 사람은 복음주의 쪽에서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저쪽에선 통일국장 김영준 목사가 오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복음주의 쪽에 실무자가 NCC한테 다 뺏기면 이거 완전 NCC 운동으로 끝난다. 이런 이제 약간 방어의식도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경민 목사님, 홍 목사님한테 저를 추천해가지고 이만열 선생님이 또 지지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남북 나눔운동 기획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준 목사하고 이제 투톱으로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회적 평가가 이 사회 민주화를 기독교 선교의 태제로 삼았던 진보 진영과 민족 복음화를 기독교 선교의 태제로 삼았던 복음주의 진영이 처음 같이 만났다. 그리고 그것은 휴메니타리안 운동이었다. 응? 인도주의 운동.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가 인도주의 실천 운동을 북한을 향해서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기회가 됐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복음주의 운동과 NCC가 정말 만나게 되고 도시산업 선교인이 뭐 이런 쪽하고 다 연대가 되어지는 그 어떤 이제 기구적 연합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네. 정말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니까 그 권호경 목사님 방북이 1991년이라고 우리 손민석 선생님이 올려주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즈음이네요. 그 즈음이에요. 예. 그 즈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정말로 이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개신교 안에서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함께 처음 만난 사건이죠. 굉장히 그 민족의 네. 역사를 짊어지고 간 그런 네.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실련도 그 즈음에 1989년에 이제 창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되죠. 예. 근데 그 경실련도 사실 보면 물론 이제 그 사무총장 그 실질적인 그런 이제 주창 서경석 목사님이 시작했죠. 목사님이시지만 거기에도 KSCF 출신과 복청학년 복청학년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기청협이라 그래서 경실련 기청협에 제가 지도위원이 됐고 네. 기청협 회장 간사가 다 그 복음주의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네. 구교영 목사가 또 간사를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독 청년 운동 쪽은 복음주의가 다 들어왔고 이만열 선생하고 손봉호 선생이 뭐 중앙위원인가 모르 들어갔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실련은 그 사무국의 어떤 실무자들은 주로 KSCF 출신들이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독교 조직 형태가 있었죠. 네. 경실련 안에. 그거는 복음주의 진영이 좀 들어갔고. 청년 학생들이 거의 들어가서 이제 왜냐 이제 복음주의 청년 학생들도 통일운동이야 그 뭐 대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초청장 보내는 사람들만 갔다 왔다 하는 일이니까. 네네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 경실련이 처음 네.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네. 경실련이 굉장히 그 맞기도 하고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그 같이 했던 NCC나 한신이나 기층 민중운동 했던 사람이 안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서 이제 뭐 전쟁도 있었고. 시민운동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의문시 됐어요. 네.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참여연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네네. 그런데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아이템을 먼저 치고 난 건 경실련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참여연대가 또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시민운동 자체를 타협 노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스카 같은 데서도 열심히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간 게 복음주의였어. 네네. 그 KSCF 안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KSCF 출신들이 그 경실련 생기기 이전에 네. IMCA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장을 새로 여는 일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KSF 내부에서 논쟁은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그때 남총무님이 그 경실련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나 기억이 참여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MC 제가 초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그죠? 신대균 선배님, 예, 예, 배종성 선배님 다 권유로 예, 예, 초기 만드는 과정에 2년 정도 참여하고, 예, 저는 그 당시에 YMCA 간사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는 이제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서 YMCA 돌아갔죠. 예, 예. 제가 초기에는 이제 기청협 지도위원 또 뭐 중앙위원 뭐 이렇게 기획위원 뭐 이런 걸로 들어갔다가 이제 저는 이제 남북 나눔운동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네. 경실련은 손을 끊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경실련의 뭔가 활동 그리고 네.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연대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 둘 만한 경실련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네. 가서 살아다가 김영삼 정부에 너무 많이 흡수되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러고서 이제 주춤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종로 5가에서 이제 NCCK하고 만나니까 경실련과의 거리가 멀더라고, 종로 5가가. 네, 네. 그러면서 남북 나눔 운동 하면서 저는 뭐 NCCK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입장으로 가서 섰죠. 그래서 이제 경실련은 그 서경석 목사님의 성향이 이제 좀 작용한 바가 커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NCCK하고 좀 멀어진다든지 또는 멀어졌어요. SCF 또 출신들 후배들하고 멀어진다든지 예, 예, 예. 이런 일들이 제가 나중에 종로 5가 가서 이제 몰랐는데 네,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좀 궁금한 주제는요. 그 뭡니까? 이런 이제 복음주의 청년 학생 운동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조금 궁금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그 대학의 그 선교단체가 굉장히 그동안에 많았는데 예. 그 선교단체들하고의 관계는 좀 어땠는지 하고요. 또 지금 말씀 중에 들으니까 이렇게 상당히 보수 교회 그 대학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예. 이제 그런 걸로 느끼는데 실제로 그 대학부 조직과의 그 조직적인 관계는 뭐 특별히 없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런 관계에 대한 그 당시에 대학생 선교단체나 네. 많은 큰 교회 대학부들도 뭐 200명, 300명씩 막 모이고 그럴 때예요, 대학부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컸는데 통째로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다 그 안에 진보적인 소수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내부 변혁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를테면 IVF가 보면 상당히 그 지성적인 다른 선교단체하고는 다르게 지성적인 IVF가 네. 고직한 선교사가 서울대 간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고직한 간사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똑같은 논쟁을 겪습니다. 스카가 겪은 거나 우리가 복청학년에서 겪은 것처럼 ITBIT 논쟁이 시작돼요. 그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5개 대학 지부가 갈라서게 되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한국기독학생연합을 한기연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네네. 저는 한기연 측 간사들하고도 굉장히 친했어요. 정말 서로가. 네. 네. 저는 분열을 정말 반대했어요. 제가 분열하면 변혁도 못하고 생존하다가 넘어진다. IVF에 남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참 우리 간사들이 이 열정이 지나치고 그런지 답답한지 IVF 이사들이나 선배들에 대해서 참을성이 끊어지고 남는 선택을 안 하고 결국 갈라지는 선택을 해서 저는 복음주의 진영의 큰 손실이었다고 봐요. 분열한 것이. 제가 그 뭐 예전에 읽은 글 중에는 이제 그 IVF 안에서 그 5개 대학이 이렇게 이제 네. 이탈한 거 네. 그것이 굉장히 큰 이제 서로 간의 상처로 그러니까 그게 큰 손실이었다니까 내 생각에는. 6개 대학이라고 또 네. 그러시네. 네. 그래서 남은 데는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나간 쪽은
너무 진보화돼가지고 교회의 지지가 사라지고 네. 후배들을 신앙으로 재생산하고 양육하는 제자 양육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나간 사람들은 계속 치고 나가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대학생 후배들이 안 나와. 네. 네.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면 뭐 복음을 전도를 하나, 뭐 1대1 성경 공부를 하나, 그 신앙 양육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나가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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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거기가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느낀 게 총체성을 상실하면 운동성은 강화되는 것 같지만 수명이 오래 못 간다. 네. 네. 제가 이제 겪은 거죠. 복음주의 안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약 뭐 1시간가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저는 뭐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아까 다녀오고 준비해서. 좀 더 하고, 그렇죠. 좀 흐름을 잊어버리는 것보단 그 이게 나.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예, 예, 예. 좀 더 진행한 다음에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서 한국,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이게 나타나는 게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 예. 한국, 청어람 아카데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어. 등등 이런 이제 단체들이 또 그 이후에 계속 생기면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이런 단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해서 그나마 복음주의 명맥을 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혹시 이런 것과의 그 연결성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계승되는 그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아까도 말하지만 이제 그 운동은요. 네. 1세대 선배인 우리들이 다 부분 운동으로 건너가서 자기 일에 열심일 때였어요. 저는 남북 나눔 운동에, 김호열 목자는 둘의 선교회 운동으로 갔고, 예. 그다음에 김혜건이는 유학 갔고, 네. 한철호는 또 국제 IVF 사역으로 건너갔고, 네. 뭐 이러면서 각자 자기 일로 다 갔어요. 고직한 선교사는 또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도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바람에 이제 연합운동은 이제 침체기를 겪었는데, 다행히 그때 영국에서 들어온 박덕훈 목사, 그 다음에 박 목사님, 누구죠? 우리 방인성 목사님. 방인성 목사님 둘이 영국에서 이승장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로 있고 부목사 있으면서 그 밑에서 자라다가 ESF 출신이죠. 네. 그러다가 굉장히 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대학 성토교회 교육자들이 됐다가 청년 학생 운동에 개입을 해가지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먼저 만들고 그 운동 속에서 이제 성서한국 운동도 나오고 청어람 아카데미는 또 이제 다른 쪽이에요. 그 이승장 목사님 밑에 있던 우리 누구야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보훈가상황 편집위원장도 했던 편집장도 했던 황병구 혹시 황병구하고 또 한 사람 그 누구죠? 영국에서 복음주의 공부하고 와가지고 양희송입니다. 양희송 요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청어람은.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훨씬 늦게 시작됐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들과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김형원 박사나 김근주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혁적인 생각 가지고 모교회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더니 받아주질 않고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대한신학교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 형성, 이게 이제 2세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행히 그때 우리하고 더 나이도 많거나 비슷했던 뒤늦게 들어온 박덕훈 박 목사가 있어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운동의 이제 리더가 됐어요. 그 다음 세대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들하고도 다 아는 사이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해서 우리들도 다 같이 이제 각기 부분 운동하고 있으면서 참여를 했죠. 저는 남북 나눔 운동 하면서 뭐 성서한국이나 이런 쪽에 다 같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이 이제 이어져 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구교형 목사가 그 운동의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우리 후배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서한국 이사장까지 됐죠.
구기영 목사 뭐 성서한국, 뭐 보훈가 상황, 뭐 남북 나눔 운동 뭐 다 관여했어요. 실무자 역할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운동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유, 보건주의 신앙도 이제 운동만 하다 보면 이, 이 복음 재생산이 잘 안 돼요. 제자가 재생산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이미 다른 데서 복음을 받았고 형성됐는데 그런 니드를 느낀 사람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좀 약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스스로 재생산 능력을 갖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좀 이따가 이제 그 질의응답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또 그 궁금한 부분, 예,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목회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1990년 신현교회 구로공단 지역에서 네네. 노동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교회 목회 쪽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진로가 이렇게 또, 아니, 제가 뭐 교회 목회 쪽에 이제 중심 잡은 건 사실이지만 네. 하던 운동은 계속 했어요. 근데 아, 이제 구로동에서 신현 운동은 그 네. 외국인 노동자 전문 의료 선교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신현 의료 공제회라는 게 그래서 나와요. 제가 지금 그 이사장 맡고 있는데, 네네. 그건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순간에 이제 이 병에 관한 이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 크리스찬 중심으로 그 의료 공제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사설 의료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구로 지역에 활동하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180개국에 15,000명의 회원으로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입되어 있는 복음주의 출신 의사들이 만든 병원이나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게 한 300개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원을 보내면 의료보험 수가로 치료해주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계절 근로자가 농어촌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5개월 비자만 줘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개월 동안에 병이 나면 큰일이라. 지방자치단체나 본인이나 지방의원도.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전부 다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국민의료보험 수가로 받도록 그렇게 조직된 병원 조직이 한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만열 선생님이 대표로 20년간 수고하셨고, 그 후로 제가 10년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로 신현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신현 의료공제회, 그 다음에 국제민간교류협회, 이래가지고 의료를 통해서 접촉하고 그 사람들이 이 국제민간교류협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운동으로 가서 이 신앙 공동체를 민족 단위별로 언어 단위별로 만들어서 지금 8개 공동체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제민간교류협회로 외무부 법인이 됐고, 신현의료공제회는 말하자면 보사부 쪽에 단체로 돼가지고 지금 30년간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 하여튼 꾸준히 했더니 그런 열매는 있더라고요. 네. 손민석 선생님이 또 잠깐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권혜용 목사님 그 방북이 1992년이랍니다. 네. 그거 정정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남북 나눔 운동, 또 구로 그 신현 선교, 그 의료 선교, 또 활동 아주.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네. 신현 의료 공제에는 오히려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국가에서 보조는 안 해주니까 네. 우리 민간단체하고 연합해서 NGO하고 결합해서 하는 정치이고요. 남북 나눔 운동은 뭐 이명박 정권 이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살아나는가 싶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권은 정부 베이스에서 너무 하니까 민간을 저쪽이 상대를 안 해줘요. 푼돈이죠. 네. 그래서 민간단체 죽었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주도해서 할 때 절대로 기업이나 큰 손들만 갖고 가지 말아야 돼. 그럼 민간 역량이 죽는다. 저는 네. 예. 네, 이렇게 그 어떤 기독교 단체들이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남북 화해 운동 또는 통일 운동 예. 이런 주제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평가가 필요한 나중에 할 말이 그 많아요. 아니면 네, 그런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주제인 것 예. 같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말 우리 백성의 풀뿌리 운동을 죽이더라고 다. 네, 네. 잠깐만요. 목사님. 박세현 선생님. 네, 지금 질문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좀 말씀 끝나고 나중에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이제 주제, 그 질문은, 일단 어느 정도 마친 것 같고, 목사님께서 그냥 또 편하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교회를 우선성으로 하고 네.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사회 변혁성을 계속 갖게 하는 운동으로 뭐가 좋으냐? 뭐 민중운동이나 뭐 노동운동이나 뭐 남북 나눔 운동이나 많이 있지만 저는 에코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녹색운동은 기독교인이 창조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 운동의 대제로 이 녹색 신학을 가지고 실천하는 다음 세대 운동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샬롬, 자연과의 샬롬을 추구하고 이 샬롬을 사회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통일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해 나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샬롬을 생명 운동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아주 근원적인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복원력이 생길 거다라는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